제가 이게 리포조말 비타민 C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를 하면 리포조말 비타민 C를 드시는 분이나 제조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엄청난 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외적 노화뿐 아니라 내적 노화까지 관리해 주시는 분이시죠. 바로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앞타임신을 직접 연구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강재승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제 저희 채널에 두 번째 나와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이제 앞타임신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타민 C와 리포조말 비타민 C, 그리고 또 앞타민 C, 요게 대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차이를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앞타민 C를 드시는 분들께서도 정말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한번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타민 C하고 비타민 C 관련된 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정제 형태의 비타민 C하고요. 그 다음에 액상 형태의 비타민 C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타민 C 가지고 지속 시간을 이제 비교를 해봤죠. 액상 형태의 비타민 C는 3시간째에 최고 절정에 올랐다가 쭉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제 형태의 비타민 C는 6시간째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그거에 비해서 앞타민 C는 항산화 효능이 지속되기 때문에 12시간째까지 피크를 유지하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타민 C를 먹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몸에서의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고 그래서 뭐 항노화, 면역 증강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산이나 뭐 테니스나 뭐 수영이나 마라톤 같이 갑자기 산소를 많이 써야 되는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액상의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나는 평상시에 비타민C 농도를 유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정제 형태로 드시는 게 좋은데 그거를 많이 먹지 않고 적당량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앞타민C를 드시는 게 가장 좋죠. 그렇군요. 이제 비타민C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리포조말 비타민C잖아요. 리포조말 비타민C하고 앞타민C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게 리포조말 비타민 C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를 하면 리포조말 비타민 C를 드시는 분이나 제조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타민 C는 앞타머를 결합을 시킨 거고 리포조말 비타민 C는 리포좀이라고 하는 세포 내 성분에다가 비타민C를 넣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 리포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일종의 비눗방울 모양의 구형의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 비타민C를 넣어주게 되면 이 리포좀이 비타민C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리포좀은 세포막의 성분하고 잘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C를 잘 넣어주겠죠. 그래서 비타민C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앞타민C하고 성격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리포조말 비타민C는 세포막하고 결합해서 넣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만 앞타민C는 앞타머가 비타민C의 통로를 높여줘서 비타민C를 또 더 많이 들어가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기전은 다르지만 어떻게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리포조말 비타민C는요 만드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공정이 복잡한 것만큼 단가가 비쌉니다. 그 다음에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제가 제품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건데 얘는 꼭 냉장고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코로나 백신 mRNA 백신도 리포좀 계열로 쌌었잖아요. 싼 건데 그게 실온에 노출이 됐을 때 전량 폐기시켰잖아요. 변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대비 앞타민C는요 실온에서도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리포조말 비타민C가 앞타민C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어디까지나 선택은 소비자분들의 몫인 거고 저는 그 점에서 앞타민C와 리포조멀 비타민C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 비타민C와 앞타민C의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역시 이제 뇌로 들어가느냐, 비비비라고 하죠. 통과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이게 참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비비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기청정기의 필터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필터라고 하는 거는 사이즈가 큰 물질은 다 걸러내고 말 그대로 뭐 몸에 유해하지 않은 아주 작은 물질이거나 그냥 깨끗한 공기만을 흡수하는 그게 이제 필터잖아요. 그래서 비비비도 마찬가지로 뇌에는 아무 물질이나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필터 역할을 하는 그 구조물을 이제 비비비라고 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타민C는 비비비를 통과를 못합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워낙 크기 때문에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비타민C가 뇌로 들어가려면 비타민C가 체내에서 산화가 돼야 돼요. 그게 들어가면 뇌 안에서 다시 비타민C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앞타민C는 큰 비타민C를 DNA가 또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리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비타민C를 먹으면 위에서 위산 때문에 다 깨지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위에서 절대로 안 깨지거든요. 왜냐하면 비타민C는 산성 환경에서는 강력한 애입니다. 강한 애입니다. 오히려 알칼리 환경에서 깨져요. 그래서 위산을 통과해서 소장이 알칼리가 될 때 소장에서 깨지면서 소장에 있는 소장벽에 있는 육모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돌겠죠. 혈액을 타고 돌다가 우리 몸에 어디에든 뭐가 있냐면 DNA 분해 요소가 있거든요. 그 DNA 분해 요소가 앞타머에서 비타민C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DNA가 또 역시 세포를 자극하니까 그것이 이제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비비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비비를 직접 통과한다기보다는 세포의 포식 작용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지금까지 이제 저희 연구 결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것이 그러면 비타민C, 앞타민C 형태의 것이 어떻게 그러면 뇌로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이제 또 하나의 루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경로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뇌척수액이거든요. 뇌척수액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있는데 이게 잠깐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는 림프라고 하는 계통이 있잖아요. 근데 림프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계통이거든요. 근데 뇌에는 림프 계통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좀 이따 질문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파킨슨이나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씻어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게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림프 시스템에 비타민C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게 비타민C보다는 앞타민C의 형태로 들어갔을 때 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물론 동물 실험이지만 확인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앞타민C가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한다고 본다면 파킨슨, 뭐 치매 이런 데 이제 희망이 좀 생기는 건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C가 일단은 그 뇌척수액을 통해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활성화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글림프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멜라토닌입니다. 그렇죠, 멜라토닌입니다. 근데 비타민C는요 뇌에 작용을 해서 도파민 만들고 세로토닌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의 전구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뇌척수액에 있는 비타민C가 들어가서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뇌척수액은 뇌에 있는 노폐물, 대표적인 게 베타아밀로이드, 그 다음에 타우 프로테인, 그 다음에 알파 사이뉴클레인이라고 해서 파킨슨 일으키는 물질, 이것들을 다 씻어내주는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앞타민C가 그냥 캔디류의 형태로 빨리 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개별 인정형까지 나오고 의약품 허가까지가 된다면 파킨슨이나 치매와 관련된 쪽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파킨슨 치매에는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레보도파라고 해가지고
도파민 비슷하게 생긴 걸 투여해가지고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을 해주는 정도? 그 정도 말고는 약이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세로토닌 만들고 멜라토닌 만들고 글림프 시스템 활성화시켜서 거기 있는 찌꺼기들 씻어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 그러면서 보면 이 비타민 C하고 멜라토닌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앞타민 C 좀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앞타민 C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방법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제 스승님인 이광지 교수님은 메가도즈의 창시자시잖아요.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앞타민 C는 일반 비타민 C의 메가도즈하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먹는 거는 이게 앞타민 C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누구든지 약을 먹을 때에는 자기가 먹을 약에 대한 용량이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하루에 한 알 정도 드셔보시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되면 주무시기 전에 한 알 더 드시고 그래서 하루에 최대 2알까지 드시면 좋다. 그러면 비타민C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한 알이 비타민C에 2알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C만 12g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하루 앞타민C를 한 알 먹고 비타민C 한 알 먹고 그 다음에 점심때에는 4알을 비타민C를 먹고 저녁 때에는 앞타민C 한 알, 비타민C 한 알. 그러니까 6알. 그 다음에 앞타민C 2알.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줄이셨네요. 앞타민C 덕분에. 이양주 씨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반예성 원장님은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저도 교수님의 이제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최근에는 이제 앞타민C 한 알, 그다음에 2알, 그리고 점심 때 2개, 저녁 때 2개, 그리고 이제 앞타민C 이렇게 해서 저도 6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mg의 앞타민C 2개. 네, 그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타민C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뭐 앞타민C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C하고 동일 선상에 놓고서 메가도즈 하시는 거는 그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간단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타민C가 들어가서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 E의 그 산화 환원을 도와주면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항산화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그걸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타민C를 드실 때는 앞타민C만 드시지 말고요. 그 외에 뭐 글루타치온이나 바이타민 E나 그 다음에 또 비타민C 특히 앞타민C의 흡수를 높여주는 거는 이가의 금속이온들이거든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가의 철.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연. 그래서 뭐 이런 거하고 같이 드셔주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앞타민C의 특징과 함께 앞타민C 먹는 방법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알면 알수록 더 관심이 가고 시도해보고 싶은 물질입니다. 우리 강재성 교수님 오스트리아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셔서 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예성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